서울에서 모든 것을 잃고 69세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온 박재구. 40년 만에 발을 디딘 봉화리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고향이라 부를 낯이 있나? 첫사랑 김춘자의 냉담한 말에 상처받은 재구는 낡은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숨겨둔 감고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문서들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집터와 논밭, 심지어 마을 회관까지 모두. 하지만 왜 아버지는 이 엄청난 비밀을 평생 숨기고 살았을까요? 재구야, 이 마을은 전부 우리 땅이었다. 숨겨야만 했다. 용서해다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재구는 갈등에 빠집니다. 서울에서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이 땅은 경제적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재구가 마을 회의에서 진실을 공개하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제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박재구는 서울역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9살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죠. 손에 든 기차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봉화리행 무궁화호 표였어요. 아파트 보증금까지 날렸으니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재구의 머릿속엔 지난 2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직금 2억을 투자한다며 친구가 소개해준 사업이 사기였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절망감. 그래도 아파트만은 지키려 했는데 결국 보증금까지 떼이고 말았죠. 세상이 온통 자신을 속이려 든다는 생각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차는 서울을 벗어나 산과 들을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점점 낯익어졌어요. 40년 만에 보는 고향 길이었죠. 재구는 가슴이 답답해져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골 특유의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정말 돌아왔구나. 봉화리역에 내린 재구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역사는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택시 한 대가 서 있길래 다가갔죠. 봉화리 가주세요. 아, 박재구 씨 아니십니까? 성만 어르신 아드님? 택시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많이 변하셨네요.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40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집들도 많이 비어 있었고요. 집 앞에 도착하자 재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 재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박성만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었죠. 그때도 사업이 바빠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핑계였던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재구는 마을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구야? 정말 재구가 맞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재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춘자였어요. 67살이 된 춘자는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미소를 짓고 있었죠. 춘자야, 오랜만이다. 이제 와서 고향이라 부를 낯이 있나? 춘자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재구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춘자는 라면값을 받더니 돌아서 버렸죠.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는 했니? 아니면 그것도 귀찮나? 춘자의 말에 재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않았거든요. 마을을 걸어 나오며
제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모두들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마치 자신이 이방인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제구는 마루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마을이 맞는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제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실패해서 돌아온 것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돌아올 곳이라고 생각했던 고향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바람 빠진 고무신처럼 힘없이 마루에 누워 제구는 까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틀째 되는 아침, 제구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에서의 습관 때문인지 새벽 5시가 되니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마을은 아직 고요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만 들렸죠. 이 집을 정리부터 해야겠구나. 제구는 먼지투성이인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 동안 제대로 손을 대지 않은 곳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방치되어 있었죠. 우선 부엌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제구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모습,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던 모습들이 생생했죠.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서둘러 서울로 떠났던 걸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나? 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었다기보다는 답답했었어요. 마을에 있으면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죠. 점심때가 되자 제구는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창고는 온갖 농기구와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먼지가 폴폴 날려서 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했죠.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녹이 슬어서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괴짝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죠. 이게 뭐지?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도장, 그리고 작은 금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보니 대부분 한자로 쓰인 것들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문서인 것 같았죠. 금고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자물쇠 번호를 맞춰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버지 생년월일을 눌러보니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죠. 아버지가 이런 걸 숨겨뒀구나. 금고 안에는 두꺼운 문서 뭉치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펼쳐보니 모두 토지 관련 서류였어요. 전담매매 증서, 토지대장 같은 제목들이 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땅의 면적이 엄청났어요. 봉아리 마을 전체가 들어갈 만한 규모였죠. 게다가 소유주 이름은 모두 박성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땅이었다고? 제구는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주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대부분이 아버지 소유라는 뜻이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서 언제 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제구 앞으로 쓰인 편지였죠. 제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제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을은 전부 우리 땅이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땅들이다. 하지만 해방 후에 숨겨야만 했다. 친일파라는 누명을 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편지를 읽으며 제구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품고 살았다니요. 마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법적으로는 우리 소유라는 것을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을 쫓아낼 수는 없었으니까. 제구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단점유자라는 뜻이었어요. 춘자네 슈퍼도 마을 회관도 모든 집들이 법적으로는 박씨 집안 땅에 지어진 것이죠. 용서해다오, 제구야. 너에게는 너무 큰 짐을 지게 하는구나. 하지만 이것이 우리 집안의 숙명인 것 같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제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런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제구는 토지대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봉화리 일대의 땅 대부분이 박성만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춘자네 집, 최필둔의 집, 심지어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가 있는 곳까지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제구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걸 잃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마을 전체의 땅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해가 저물어가자 제구는 문서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죠. 저녁을 먹으며 제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다르게 느껴졌죠. 모두가 자신의 땅 위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아버지는 왜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았을까? 제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숨기고 살 수도 없는 딜레마였을 거예요. 밤이 깊어져도 제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처럼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제구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토지 문서들을 다시 꺼내보니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우선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죠. 시청부터 가봐야겠다. 제구는 오래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시청 민원실에 도착한 제구는 토지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을 찾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토지 소유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봉화리 일대 땅 말입니다. 제구가 가져온 문서들을 보더니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해 보더니 놀란 얼굴로 제구를 바라봤어요. 이런, 정말 박성만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등록된 건지. 직원은 한참 동안 시스템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합니다. 해방 직후에 등록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전히 박성만 씨 명의인 거죠. 제구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아마 관습적으로 거주하면서 세금만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법적 상황은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청을 나온 제구는 머리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등기소에도 들러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박성만, 즉 아버지의 땅이 맞았죠. 변호사를 만나봐야겠구나. 제구는 인터넷으로 토지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태석이라는 변호사가 눈에 띄었어요. 경력도 오래되었고 토지 분쟁 전문이라고 나와 있었죠. 다음 날 제구는 이태석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태석은 제구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태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기에 토지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주였던 분들이 친일파로 몰리는 걸 두려워해서 소유권을 숨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이 땅은 정말 우리 아버지 것이 맞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태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제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성만 씨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이 케이스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조사였나요? 마을 사람들이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려고 의뢰한 건이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박성만 씨 명의로 나오는 바람에 의뢰인들이 깜짝 놀랐죠. 제구는 긴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결국 그 일은 흐지부지 되었어요. 박성만 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자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속자가 나타났네요. 이태석은 제구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퇴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요?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왔잖아요. 점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구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사람들과 협의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태석은 제구에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제구는 한참을 길을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모든 걸 잃고 내려온 상황에서 이 땅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제구는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춘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제구를 보더니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요즘 뭐하고 지내니? 농사 짓기에는 너무 늦었는데. 그냥 집 정리하고 있어. 제구는 춘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춘자네 슈퍼도 자신의 땅 위에 지어진 건데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춘자야, 혹시 우리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성만 아저씨? 왜 갑자기? 그냥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해서. 춘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분이셨어. 마을 사람들 도와주시는 것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해방 후에 갑자기 조용해지셨지. 뭔가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 제구는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자신의 비밀 때문에 고민했을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제구는 다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버지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숨기는 게 좋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결국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였죠. 그날 밤
제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는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정기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마을회관에는 20명 남짓한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제구보다 어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춘자가 이장이라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오늘은 마을도로 포장건으로 모였는데 춘자가 말하고 있을 때 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구야, 무슨 일이니? 춘자가 물었습니다. 제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심한 일이었죠. 여러분, 이것부터 보셨으면 합니다. 제구는 토지대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가까이 와서 들여다봤어요. 이게 뭔가? 최필두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마을 땅이 전부 성만이 형 명의로 되어 있네? 제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 땅 전부 제 아버지 것입니다. 회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뭔 소리야? 한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5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 땅이라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청에서도 확인했어요. 제구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무단점 유자란 말이냐? 춘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뒀던 서류를 발견한 거예요. 제구는 아버지의 편지도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성만이가 지주였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최필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춘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다 쫓아내겠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서 뭐하게? 우리 불안하게 만들려고?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제구야,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어. 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고 있었구나. 해방 후에 성만 아저씨가 친일파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걸 막으려고 했어. 성만 아저씨는 좋은 분이라고 증언했지.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 편을 든다고 몰매를 맞았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때 성만 아저씨는 어디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도와주기는커녕 숨어버렸잖아. 춘자야, 그건. 조용해.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와서 땅 주인 행세하지 마. 우리가 이 땅에 흘린 피와 땀을 생각해봐. 회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집을 40년 동안 지어 살았는데 우리 논밭은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 제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쫓아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해결책? 최필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구야,
솔직히 말해봐. 서울에서 망해서 내려왔으니까 이 땅으로 돈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재구는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동안 소식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땅 주인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재구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차가웠어요. 최필두만 남아서 재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재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나도 그 땅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최필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 땅 중 절반은 원래 내 것이었어. 내 아버지가 나를 속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일제강점기 때 내가 빚을 못 갚아서 성만이 형에게 땅을 넘겼지. 하지만 나중에 갚겠다는 조건이었어. 그런데 해방 후에 성만이 형이 사라져버렸잖아. 최필두는 재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증거도 가지고 있어.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재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최필두까지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재구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망스러운 시선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춘자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죠. 내가 잘못한 걸까? 재구는 자문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걸까요?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날 밤부터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재구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아예 피해 다니기도 했죠. 재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을 회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구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슈퍼에 가려다가도 발걸음을 돌리곤 했죠. 그날 오후 최필두가 재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재구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최필두는 마루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황변된 종이에 한자로 빼곡히 적힌 문서였어요. 이게 뭔가요? 차용증이야. 일제강점기 때 내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면서 쓴 거지. 재구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한자가 많아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최필두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내 땅 절반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해방 후에 성만이 형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지. 최필두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을 갚을 테니까 땅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간단해. 우리가 공동 소유주가 되는 거야. 법적으로 내가 상속받은 땅이지만 내 몫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 최필두는 재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혼자 독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려는 거니까. 재구는 고민했습니다. 최필두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 재구야. 최필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어.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말이야. 소송요? 그래. 이태석 변호사한테 벌써 상담도 받았대. 너 혼자 버틸 수 있겠어? 재구는 당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건가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최필두는 재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하면 나도 마을 편에 설 수밖에 없어.
이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제구는 최필두의 본심을 알 것 같았어요. 시간을 주세요. 며칠만 더 생각해 보게요. 최필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제구는 더욱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딸 하늘이었어요. 30대 중반의 하늘은 회사가 망한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아빠 흉을 보던데요. 하늘아, 너까지 왜 여기 왔니? 갈 데가 없어서요. 전세금도 날아갔잖아요. 하늘은 지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구는 딸에게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딸까지 고생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구는 하늘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토지 문서 발견부터 마을 회의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정말요? 우리가 이 마을 땅 주인이라고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 땅을 팔면 되잖아요. 서울 아파트도 다시 살 수 있고. 하늘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왜요? 우리 땅인데 왜 못 팔아요? 하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구는 마을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죠. 아빠는 너무 착해요. 법적으로 우리 땅이면 우리가 처분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때 마을 안악 몇 명이 제구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딸도 왔네. 그러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쫓아낼 계획 세우나 봐. 춘자 말이 맞았어.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돼. 하늘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제구가 말렸습니다. 하늘아, 나가지 마라. 왜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 그날 밤 하늘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슈퍼에서 라면을 사며 춘자와 마주쳤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춘자는 하늘을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이구나. 많이 컸네. 이모,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나요?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요. 내 아빠가 직접 말하지 않았니? 말씀은 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땅이면 우리 거 아닌가요? 춘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뭐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한테는 언니가 있어. 네. 내 아빠가 서울 가기 전에 여기서 낳은 딸이 있다고.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닌데. 모르는 게 약이야, 하늘아. 춘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언니가 있다고요? 제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이 돌고 있었다니요. 하늘아, 그런 소문 듣지 마라. 소문이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하늘은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사업 실패를 숨겼었잖아요. 또 다른 비밀이 있을 수 있었죠.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구는 혼자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점유권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다투겠다는 거였어요. 최필두가 다시 찾아와 제구를 다그쳤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 나와 함께 할 거야? 아니면 혼자 싸울 거야? 제구는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딸은 자신을 불신하고 최필두는 협박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던 중에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제구.
마을에는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구가 병원에 실려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머리를 다쳐서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늘은 아버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죠. 아빠가 깨어나시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하늘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춘자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믿고 싶었지만 의심도 들었죠. 그때 춘자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하늘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이모, 고마워요. 춘자는 제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되었네. 이모도 아빠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미워도 어릴 적같이 자란 사이인데. 춘자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아, 내 아빠 집에 가서 정리할 것 좀 가져와. 며칠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으니까. 네, 알겠어요. 하늘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비워둔 집은 을씨년스러웠어요. 우선 아버지가 입을 옷들을 챙겼죠. 옷을 정리하다가 하늘은 아버지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몰라서였어요. 그런데 서랍 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이게 뭐지? 봉투에는 하늘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기 전날 밤에 쓴 것 같았어요. 하늘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다. 미안하다. 하늘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빠는 너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다. 춘자 이모가 말한 딸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야. 그건 오래된 오해일 뿐이다. 편지를 읽으며 하늘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편지 끝부분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늘아, 사실 아빠가 숨긴 게 하나 더 있다. 창고 금고 안에 또 다른 편지가 있어. 할아버지가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단다. 하늘은 급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금고는 이미 열려 있었고 토지 문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구석구석 뒤져보니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죠. 이상하네. 아빠가 놓친 건가? 봉투를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아버지가 보여준 편지와는 내용이 달랐어요. 제구야, 이것이 내 진짜 유언이다. 앞의 편지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쓴 것이었다.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짓 편지를 남겼다는 건가요? 이 땅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군들이 급히 철수하면서 남겨둔 땅들을 내 이름으로 등록한 것뿐이다. 편지를 읽으며 하늘은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주인들은 전쟁 중에 죽거나 흩어졌다. 나는 단지 임시로 관리만 했을 뿐이야. 그런데 해방 후 혼란 속에서 그대로 내 명의가 되어버렸지. 할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신의 땅이지만 양심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제구야,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마을 전체다.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이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하늘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너라도 해주었으면 한다. 이 땅을 진짜 주인들에게 돌려주어라. 하늘은 편지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춘자가 여전히 병실에 있었어요. 이모, 이거 보세요. 하늘은 편지를 춘자에게 건넸습니다. 춘자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춘자의 얼굴이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성만 아저씨가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네.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춘자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성만 아저씨를 오해했구나. 뭐가 오해였어요? 아저씨가 해방 후에 숨어 지낸 이유 말이야. 우리는 친일파라는 비난이 두려워서라고 생각했는데 춘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실은 이 땅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괴로웠던 거구나. 하늘도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이모,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그리고 소송도 취하해야 하고. 춘자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성만 아저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때 제구가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아빠. 하늘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아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제구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을은 어떻게 되었니? 춘자가 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구야, 우리가 성만 아저씨를 오해했어. 무슨 말이에요? 춘자는 할아버지의 진짜 편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런 편지가 있었다고요? 하늘이가 찾았어. 내 서랍에서. 제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게 고마웠어요. 아빠,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루면 되잖아요. 제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분명해졌어요. 제구가 태어난 지 이틀 후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춘자가 할아버지의 진짜 편지를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모여들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야? 이번에는 뭔 소리를 할까?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구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제구는 목발을 짚고 회관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더니 수군거렸죠. 하늘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앞자리에 앉혔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춘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성만 아저씨의 진짜 유언을 찾았습니다. 또 유언? 지난번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한 할아버지가 투덜거렸습니다. 춘자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땅의 진짜 내력을 털어놓은 편지였어요. 이 땅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군들이 급히 철수하면서 남겨둔 땅들을 내 이름으로 등록한 것뿐이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주인들은 전쟁 중에 죽거나 흩어졌다. 나는 단지 임시로 관리만 했을 뿐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필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성만이를 오해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해방 후에 숨어 지낸 이유도 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말이죠. 제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구를 주목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이 땅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입니다. 회관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아니야? 돈을 달라는 건 아니지? 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뿐이에요. 그때 최필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말도 안 돼. 내 몫은 어떻게 하라고? 필두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성만이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하라고? 최필두가 소리를 지르며 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소송을 걸겠어. 내 권리를 찾을 거야. 필두야, 그만해. 춘자가 최필두를 말렸습니다. 성만 아저씨 편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들었잖아. 이 땅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었다고. 그건 성만이 말이고 나는 내 권리가 있어. 최필두는 끝까지 우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말렸어요. 필두 씨, 이제 그만하십시오. 예전 일은 예전 일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 최필두는 결국 회관을 나가버렸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최필두가 나간 후 분위기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을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태석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이 땅을 공동관리재단 형식으로 마을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동관리재단이 뭐야?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사용하는 거죠. 춘자가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마을의 미래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제구의 제안에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제구야, 너는 어떻게 살 거야?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이 마을 주민이잖아요.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할 건데? 농사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해보려고요. 제구는 오랫동안 생각했던 계획을 말했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시골에 와서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봉아리 농촌학교라고 이름 지어서요. 하늘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 몰랐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빠. 하늘아, 너도 함께 할래? 네, 저도 서울에서 교육 관련 일을 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부녀가 손을 잡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회관을 감쌌어요. 춘자가 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구야, 미안했어.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괜찮습니다, 춘자 이장님. 저도 처음에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이장이라니. 그냥 춘자라고 불러. 춘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40년 전 그 미소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제구와 하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어요. 아빠,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이 마을이 좋아? 네, 서울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도 따뜻하고. 하늘은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제구는 하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구는 마루에 앉아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정겨워 보였죠. 새로운 시작이구나. 제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1년 후에 봉아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봉아리 농촌학교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고 주말마다 서울에서 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구는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서 배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절뚝거렸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심는 게 맞아요?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제구는 아이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기분 좋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흙을 살짝 덮어주면 돼.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1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단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워가는 제구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하늘은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에게 환경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살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을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땅은 아무도 혼자 소유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키고 가꾸는 거랍니다.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도시에서는 모든 땅에 주인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춘자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아이들아,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이 인사를 하며 음식을 받았습니다. 춘자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제구야, 정말 좋은 일을 시작했네. 춘자 덕분이에요. 마을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구와 춘자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도 우리 마을을 기억할까? 당연하죠. 여기서 배운 걸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결혼 안 했어요? 제구와 춘자가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해서 뭐든 직접 물어보거든요. 아, 그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어요. 제구와 춘자는 얼굴이 빨개졌죠. 애들아,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한다. 하늘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구와 춘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참 똑똑하네. 그러게 말이야.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구는 하늘과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너는? 저도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부녀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이 나무도 이제 마을 공동재산이었어요. 아빠, 춘자 이모와는 언제 결혼해요? 하늘아, 너까지 그런 소리 하냐? 뻔히 보이는걸요. 서로 좋아하시잖아요. 제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춘자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때 춘자가 정자나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녁 운동을 나온 것 같았어요. 여기 계셨네요. 춘자 이모. 하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모, 아빠랑 같이 앉으세요. 하늘은 자리를 비켜주고 일어났어요. 저는 집에 가서 내일 수업 준비할게요. 하늘이 가버리자 제구와 춘자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구야. 응? 고마워. 뭐가? 이 마을을 살려줘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마을이 살아있는 것 같아. 춘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나도 고마워. 받아줘서. 뭘 받아줘? 처음에 나를 미워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제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제구야,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그렇게 어려워해? 춘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구는 그 손을 잡았어요. 춘자야. 응. 우리 함께 늙어가자. 그래, 함께 늙어가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어요. 몇 달 후,
제구와 춘자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농촌학교 아이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할아버지, 축하해요. 할머니도 축하해요.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했습니다. 제구와 춘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최필두도 결국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소송을 하려 했지만 변호사도 승산이 없다며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제구야, 미안했어. 괜찮습니다. 필두 형. 나도 농촌학교 일을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마을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제구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춘자와 하늘도 함께였어요. 아버지, 이제 마음 놓으세요.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제구는 산소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땅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하셨죠. 이제 알겠어요. 바람이 불어 산소 앞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제구야, 우리 내려가자. 춘자가 제구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응, 가자. 우리 집으로. 제구는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농촌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진짜 고향이었습니다. 소유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고향 말이에요. 제구는 춘자의 손을 꼭 잡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뿌리가 깊이 내린 땅에서 희망의 미래가 피어나고 있었어요.